안녕하세요, 잭입니다. 안녕하세요, 마틴입니다. 네. 저희 그 핀북 상담실 맛있는 돈 이야기를 앞으로 함께 진행하게 됐고요. 네. 이제 그 첫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핀북이 뭘까? 핀북이 뭐죠? 핀북 한번 보여드릴게요. 핀북은 네. 이겁니다. 책입니다. 아무도 얘기해 준 적 없는 나만을 위한 재무 보고서. 예, 재무 보고서인데요. 실제로 이제 재무 상담이나 이런 것들 받아보시면 이 리포트 형태로도 또 받아보신 분들이 요새 많아지셨을 겁니다. 네. 근데 거기에 보면 포트폴리오도 나오고요. 뭐 그쵸, 숫자들도 나오고 하는데 뭐 그런 내용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일반적인 있는데, 보고서는 이제 숫자 위주로 네, 되어 있죠. 근데 얘는 정말 내 책이 하나 오는 거예요. 음. 온라인 검사를 좀 받으시고요. 그 검사로 나의 어떤 재정 상황, 그리고 나의 투자 성향이나 뭐 저축 성향 이런 성향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에 검증하는 거, 그리고 거의 처방까지 굉장히 객관적으로 나옵니다. 왜 객관적이라 할 수 있냐면 재무 상담사들, FP님들을 많이 만나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네. 그 중에는 정말 잘해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뭘 열심히 팔려는 분도 있어요. 네. 근데 결론적으로는 재무 상담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뭔가를 팝니다. 근데 뭔가를 판다면 앞에 상담 아무리 잘해줘도 마지막에 어떤 금융상품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좀씩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상황들이 자꾸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년 정도 이제 이상 재무 설계를 계속 해왔어요. 현장에서 강의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뭐랄까 이제 재무 설계에서 그런 상품에 대한 제안만 좀 분리해내고 그런 이제 금융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살리고 욕심은 딱 걷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 결과물로 만들어진 개인 맞춤형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책만으로도 재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여러 이제 검사 받고 책을 받아보신 분들이 이미 좀 많이 있으시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대표적인 케이스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이제 전부 뭐 한 100페이지, 130페이지 정도 되잖아요. 네. 이렇게 많은 책의 내용을 짧게 담을 수는 없어서 이제 조금 그 중에 포인트들로 이제 어떤 특징을 잡아가지고 여기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분은 40대 이제 가정입니다. 그래서 네. 40대 부부이시고요. 뒤에 보시면 자녀가 지금 이제 2명이 있고 네. 목표가 대출 상환, 자녀 교육자금 이게 안 나왔지만 노후도 있습니다. 노후 네. 준비도 있는데 거기서 우리는 첫 번째 목표인 대출 상환 쪽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나누고 또 이분의 성향이나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여기 좌측에 있는 차례는 총 9성인 거죠? 예, 총 5부까지 있고요. 네. 이제 재무 성향도 알아보고 현재 재무 상태도 알아보고 네. 목표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또 이런 과정을 검증도 좀 하고 네. 이제 재무 처방에 대한 얘기까지 하는데 네. 재무 처방 궁금하실 텐데 앞에를 보셔도 재무 처방이 이해가 되십니다. 네. 한번 가보도록 들어갈까요? 하겠습니다. 네. 인생 시계로 시작해요. 그래서 하루는 24시간이죠. 네.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아요? 저는 딱 100살까지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2000년 초반에 미국의 보험회사들이요. 그러니까 생명보험협회가 네. 연금은 죽을 때까지 나오는 그런 상품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만약 사람들이 100살까지 사는 것도 그렇다 쳐요. 네. 200살, 300살 살기는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망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우리의 어떤 지금도 보면은 뼈 관절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요새는 이제 심장이나 어떤 뇌는 모르겠네요. 하여튼 주요 장기들도 대체할 수 있는데 네네. 이제 비용, 어떤 상용화 문제만 남았다고 지금 합니다. 이제 그랬을 때 내 몸의 장기를 싹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수명이 한 100세 늘어나면 네. 이걸 다 인정해줘야 되냐 마냐 이런 논의가 지금 이미 되고 있어요. 오래 살 수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80세 정도로 좀 짧게 잡고요. 네. 거기서 이제 이분이 한 40세 정도 되시잖아요. 그러면은 40세나요? 40대네요. 네. 24시간이라는 그 시간과 이분의 인생을 이제 일치를 시켜요. 그래서 하루로 본다면 네. 그 중에 이분은 몇 시 정도를 지나고 있을까 이렇게 봤거든요. 네. 2시 42분 오후. 점심시간 지나고, 끝나고 네. 뭐 직장인이라고 치면 사무실 다시 들어가서 오후 근무를 하고 있는 중 아주 졸릴 때 좀 피곤해요. 퇴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퇴근 시간 기다려봤으면 네, 그렇죠. 생각보다 얼마 안 남는데 네. 이게 퇴근 시간이 우리 인생에서는 또 은퇴잖아요. 네, 그러게. 안 기다려질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기다려지고 준비가 안 되어 그 있으면. 삶의 이제 후반부죠.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앞에 여러 가지 성향에 대한 얘기들도 할 거예요. 할 건데
우선 이분의 목표를 먼저 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네. 재무 목표를 한번 살펴볼 텐데 네. 재무 목표는 돈과 관련된 목표를 하죠. 네. 그리고 언제 얼만큼 돈이 필요한가 뭐 이런 걸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저희 여러 가지 목표들 중에서 한 3개의 목표 정도를 이제 이분이 이제 설정을 해주신 걸 가지고 분석을 해드리는데 네. 제가 상담을 해보다 보니까 이제 재무 목표 항상 받을 거 아니에요? 네. 몇 개 쓰신 분이 가장 많이 썼을까요? 재무 글쎄요. 목표에 대해서. 저는 사실 딱 떠오르는 게 저 개인적으로 많지가 않은데 많이 쓰셨다고 하니까 5개 정도 되지 않을까요? 40개 쓰신 분이 있었어요. 아, 40개요? 있었습니다, 그냥. 아, 이게 일반적이진 않죠. 근데 정말 꼼꼼하게 정말 생각을 많이 했나. 돈이 많으신 분인가요? 많이 별로 없고요. 네. 은퇴 자금 빼군요. 나 지금 젊으신 분이었는데, 네. 한 3년 이내에 그 목표를 다 이뤄야 되는. 그러니까 버킷리스트 적듯이 희망상 막 적으신 거예요. 그럼 거의 한 달에 하나씩 목표가 있다고 해도 되겠네요. 그 정도. 그 정도, 그쵸. 그래서 그 분한테 제가 이제 목표라는 것들이 이제 희망사항에서 이제 나의 어떤 예산, 현재 상황, 뭐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좀 반영해서 이제 취사 선택하는 과정을 좀 거쳐야 되고, 네. 눈높이도 맞춰가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거, 꼭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좀 골라봐라 해서 조정을 했는데요. 이제 이분도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보시면 되고, 사실 목표를 전혀 생각 안 하고 오신 분들이 더 많아요. 그냥 뭐 좋은 투자처, 뭐 아니면 나 지금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런 목표를 세우게 저희가 도와드리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분들, 재무설계사, FP님들 이런 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상담을 제가 한다고 하면 가정하겠습니다. 네. 20대 초반에 이제 직장 처음 시작한 네. 여성분이세요. 네. 미혼. 네, 여자. 네. 여자분 상담을 하는 겁니다. 네. 결혼 언제 하실 거예요? 글쎄요. 네, 잠깐만요. 네. 결혼 한 3년 정도, 한 30살쯤 하시죠. 그때쯤 하겠죠, 보통. 네, 그래서 뭐 그 전에 하실 수 있겠지만, 결혼 30살 하는 걸 하겠습니다. 그거 한 얼마 정도 결혼자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한 3천. 잘 모르죠. 네. 딴 분들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하시거든요. 네. 뭘로 하시겠어요? 한 3천만 원 하시죠? 네, 네. 3천만 원. 노후가 얼마나, 사실 지금 아직 어리시지만 잘 네. 모르시면 노후 준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네. 일찍 해야 돼요. 네. 언제까지 일하실 거예요? 한 40대 중반 정도까지 일하면. 그렇게 하면 노후 준비 못 합니다. 네. 65세까지 일을 하시고요. 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좀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압축이 됐지만, 이건 누구의 목표인가요? 뭔가 좀 권유받은 느낌인데, 제 목표를. 네. 다른 그거는 사람이. 제 목표가 아니에요. 제 목표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그 목표여야 되고, 평소 생각을 해보신 게 별로 없는데, 상담하면서 급조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주고 충분히 고민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이 온라인 검사를 하다 보면 사실 할 수 있거든요. 네. 한번 이분의 재무 목표 중에서 네. 이제 부채 상환에 대해서 살짝 살펴보고 나머지 목표 한번 볼까요? 나머지는 뭐 이제 자녀 교육이 있고 네. 또 노후 준비도 있지만 네. 그건 오늘은 다 말씀은 못할 것 같고요. 이제 부채 상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무 목표 3가지 중에 가장 시급한, 그러니까 중요한 목표를. 네, 오늘 이 부채 상환의 특징을 한번 볼게했어요. 근데 부채는 착한 부채랑 나쁜 부채가 있습니다. 재밌네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어떤 자산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거나 네. 새로운 소득을 좀 만들어내는 데 기여를 하는 뭐 아니면 이제 어떤 개인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들은 뭐랄까 착한 부채가 되겠죠. 네. 어떤 바로 지금 내가 자산이 있어야만 뭘 할 수 있는데 네. 지금 타이밍을 놓치면 더 나쁜 상황이 된다. 네. 그랬을 때 부채를 통해서 사실은 좀 할 수가 있겠죠. 네. 네. 근데 나쁜 부채는요 생활비입니다. 생활비. 음. 카드값. 네. 그리고 뭔가 이렇게 내가 막 뭔가 지르고 싶을 때, 지름신이 내려왔을 때는 이제 그런 할부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 게 좀 나쁜 부채가 될 거고요. 만약에 그러면 돈을 빌려서 닭을 샀으면 착한 부채가 되겠네요. 생산성 있는. 알을 낳으면요. 네. 네, 닭을 잡아먹은, 뭐, 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네. 감당 가능한 부채라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부채가 좀 많거나 여러 건이신 분들은 네.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도 부채를 개선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가장 안 좋은 케이스가 뭐냐면요. 부채 그 금리나 대출 조건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자가 이렇게 부담 가지 않게 되어야 되는데, 네. 절대 금액이 너무 커요. 자, 이런 분들은요, 네. 리모델링이나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네. 그냥
본인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부채를 너무 많이 받으신 거잖아요. 네네. 또 습관성으로 계속 부채가 있는데 더 받고 더 받고 하시는 네네네네. 경우들이 제일 이제 이거는 행동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좀 힘든 경우죠.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금 이자는 말고요. 원금을 상환하고 뭐 추가 상환을 하던 네. 그 원금 이자를 이제 계속 정기적으로 상환하고 계신다 하면은 그 원금 부분은 사실 저축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아, 무슨 개념이. 그리고 대개의 경우는 은행 이자보다는요 네. 대출금리가 더 높잖아요. 네. 네. 그걸 줄여가는 것만 해도 사실은 은행 점점 이자보다 줄여도 되니까요. 그렇죠. 아. 앞으로 형 이자도 적게 내니까 그래서 그런 저축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제 어떤 담보대출 같이 집을 사면서나 이렇게 좀 꼭 필요한 대출인데 너무 목돈이면 사실 그런 대출들은 가능한 길게 이제 상환하는 걸로 봐주셔야 길게요? 됩니다. 네, 그러니까 대출을 오랫동안 가지고 가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맞벌이 부부예요. 네. 자, 대출 이제 받아야 된다. 뭐 몇 네. 억 받아야 돼요. 네. 몇 억? 예, 하여튼 쉽지 않겠죠? 네네. 근데 그 대출을 우리 열심히 해서 갚아볼까? 열심히 이제 맞벌이니까 이제 네네. 5년 안에 갚자. 그래서 무리하게 막 대출 상환을 하다가 네. 애가 하나 생기고 아. 또 애가 또 하나 생기고 여러 가지 변수에 노출이 네, 있기 때문에. 외벌이로 막 되는 경우도 많고요. 네네. 꼭 아이가 아니더라도 네. 뭐 구조조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어떤 비상 상황이 왔을 때 반드시 갚아야 되는 의무 상환액이 너무 크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건 최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출금리 들게 하는 거죠. 근데 갚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중도 상환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기간을 뭐 보통 2, 3년 정도 될 텐데 넘어가게 되면 조건을 보시고 네. 그때까지 여유자금을 모아놓은 것들을 중도 상환을 계속 하시라는 겁니다. 음. 하지만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되는 금액은 짧게 작게 유지할 수 있도록 길게 상환 기간을 잡으시라는 뜻입니다. 또 길게라고 하면 기준이 있을 텐데요. 한 10년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최대한 긴 게 좋죠. 20년, 30년. 예, 30년 저는 뭐 오히려 더 추천합니다. 그렇죠. 그러고 이제 대신 열심히 갚으면 되니까 추가적으로. 그래서 그 부채 상환이라는 목표는요. 원래 그냥 부채 있으신 분은 원금이나 최소한 이자라도 나가고 있을 거예요. 그거를 별도로 목표로 또 잡는 게 아니고요. 그 중에 내가 여유 자금을 얼마였느냐에 얼마를 좀 빨리 상환하고 싶다. 이 추가적인 상환에 대한 목표를 여기서 말을 하는 겁니다. 이분도 그런 개념이고요. 한번 쭉 재무 목표에서 넘어서 다음 걸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3부였는데 사실 원래 처음에 재무 성향에 대해서는 안내를 해주고 시작해요. 네. 이제 개인 어떤 심리 테스트처럼 좀 다양한 행동 패턴들을 조사를 하고요. 네. 거기서 이제 4가지 정도의 재무 성향을 조사해서 이제 결과를 책에 담기고 거기에 개인마다 다 맞춤형을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근데 그것도 지금 우리는 투자 성향을 볼 건데 투자 성향에 대해서도 되게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줘요. 그림 얘기는 다음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요. 네. 이분은 결국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자입니다. 높은 기대 수익을 갖고 있고 그 혹시 손실 가능성이 있어도 이 수익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 뭐 그 정도는 난 리스크 테이킹 할 거야 네. 라고 하는 분. 보통 40대의 가장 분들이 그리고 또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자금을 모으려고 하는 사람마다 좀 달라요. 성향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보통 이런 성향들이 많이 계시나요? 우리나라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성향이 제일 많습니다. 뭐냐면 기대 수익 굉장히 높고 리스크는 원금 보장 됐으면 좋겠다. 제일 많으시고요. 이런 분들은 이제 그런 거의 없죠. 사기당하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순진하신 분이라면 네. 사기당하기가 딱 좋은 캐릭터입니다. 항상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대해서는 진리입니다. 진리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뭐 나중에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세상에 공짜 없다. 네, 단기간에 높은 수익률을 주는데 리스크도 없어. 이렇게 뭔가 누가 제안해 왔다면 바로 그 사람이 리스크고 사기꾼입니다. 이건 100%입니다. 네. 그렇게 좀 많이 좀 추려지겠네요. 네네. 달콤하게 다가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좀 정리하면 되겠군요.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자인데요. 제가 한번 책 옆에 한번 읽어보면요. 네. 그 롤러코스터를, 그러니까 투자 성향에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좀 이제 높은 수익이 내는 투자를 잘 한다고 해서 그분이 꼭 정답도 아니고 안정적인 걸 원하지만 좀 깝깝하게 간다고 해서 또 그분이 또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놀이기구 이렇게 타러 갔는데 앞에 그림이 그런 거였는데요. 어떤 사람은 롤러코스터 되게 좋아하고 왜 회전목마 같은 재미없는 거 타지? 저는 절대 롤러코스터 못하는 네, 스타일이에요.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회전목마 절대 안 탔었는데 아이가 생기고 나이 들면서부터 같이 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성향은 바뀌기도 하고 네.
이제 서로 상대방이 내가 이해 못하는 행동을 한다 해도 그쵸, 뭐 분명 그런 스타일이 성향이 있잖아요. 있는 아, 겁니다. 그쵸, 스타일이. 자기 성향에 맞는 놀이시설을 네, 선택해야 되죠. 네, 그쵸. 투자도 저축도 마찬가지죠. 음, 이분은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자였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한번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투자 성향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이제 뭐 몇 장에 걸쳐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분에 대한 내용은 투자적 위험을 고려한다는 왼쪽 페이지에서 그걸 한번 네네. 볼게요. 네, 다 읽어보시고요. 네, 이제 포인트는 그거예요. 이분은 여러 가지 투자 위험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수익률이 뭐 마이너스인 것만 위험이 아니고요.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수익률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비용, 세금 낼 수도 있고요. 돈이 묶이는 것도 내가 필요할 때 네, 묶이는 거죠. 뭐 보험 같은 거 중간에 끼면 손해 보죠. 떨어진 네. 거나 그렇게 되면. 뭐 되게 많아요. 많은데 이분은 그 많은 리스크 중에서 수수료가 제일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 보는 건 내가 괜찮아. 네. 근데 수수료 많이 떼가는 거 너무 싫은 분인 거예요. 근데 그 핀북에서 그런 걸 어떻게 알아냈죠? 물어보죠. 아, 그리고 다양한 어떤 이제 분석을 위한 이제 기초 질문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직접 대놓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혹은 여러 가지 어떤 간접적인 질문들을 통해서 이분의 성향들을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교과서적으로 답변하고 착한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심리 검사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네. 체크를 하거든요. 네. 저희 재무 검사에도 그런 걸 합니다. 그게 바로 팩트 체크입니다. 아까 이분은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근데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또 아무래도 실제로 투자 비중이 좀 높아야 될 텐데 네. 그렇지 않고 있다라면 그게 좀 불일치하는 거죠. 그럼 이번 팩트 체크에 틀리다라고 나오죠. 고위 염자 롤러코스터인데 네네. 좀 이제 여기서 투자 비중은 주식형 자산입니다. 그래서 네네. 16.7% 이게 저축하는 총 금액 중에서 이제 주식형 자산에 들어가는 비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 성향이 좀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성향 같은 경우는 비중이 어느 정도 돼야지 네, 적정하다. 보통 저희는 전체 저축액 중에서 내가 30%, 40%이 정도 수준은 좀 넘어가면 네. 그래도 좀 이분은 굉장히 공격적인 부분으로 선택을 하셨기 스타일이 때문에 일치한다. 내부 기준이 조금 달라집니다. 같은 네네. 공격적인 성향이라 하더라도.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이분은 그게 안 맞는 걸로 나왔고요. 네. 그 밑에 보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팩트 체크가 있는데 오늘은 투자 쪽에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팩트 체크 이런 분들이 이렇게 투자 성향과 투자 비중이 불일치한다고 나왔지만 네. 여러 가지 또 따져볼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네네. 이 비율 분석이거든요, 이건요. 네네. 비율 분석이 항상 맞지는 않습니다. 네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몇 가지 내용이 길어서 네. 잠깐 쉬었다는 거 어떨까요? 좋습니다. 이제 좀 필름 좀 갈고 네. 필름 갈아끼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팩트 체크 이분 첫 번째 이야기에서 네. 팩트 체크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 성향과 투자 비중이 아주 불일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네. 또 어떤 내용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네.